출발 새 아침. 전 남자친구가 또 찾아왔다. 경찰에 신고해달라. 싸늘하게 시체로 발견된 27살 서모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6년 전에도 다른 여성과 헤어진 뒤 폭력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모 씨. 헤어진 전 여자친구 서모 씨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숨지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만 160여 건이 넘습니다. 소위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그런 벗입니다.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곧 개각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3개 부처 정도 소폭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선 중폭 개각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각 위원장들까지 다 이 개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진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한일 갈등 대응 필요성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은 교체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후임자 물색에 실패한 부처도 일단 제외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정도만 이제 교체가 될 것 같고요.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력, 농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가부 장관의 홍미영 전 인천 부천구청장이 유력하다는 보도입니다. 개각과 함께 주미대사도 교체를 하는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유력하다, 이런 설이고요. 지금은 좀 비상경제 거국 내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좀 의문이 아닌가.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주미대사만 교체한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또 내년에 출마할 장관들 이번에 복귀시키는 게 마땅한데 도대체 언제 보내려고 하시는지,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문제점 지적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홍미영 후보자는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죠. 인천 부천구청장이 네. 아니라. 제가 부천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부평구청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한일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개각을 좀 늦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오늘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제 사실 저희가 정동영 대표를 모시고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동영 대표는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비당권파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네. 찢어지기로 한 건가 보네요. 어제 이 정치권에 2개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예, 첫째,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됐죠. 네.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오늘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한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리를 전제로 유승민 의원과 통합 필요성을 공식 제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서울 총선에 출마하면 좋겠다라는 의사까지 비쳤죠. 나 원내대표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갑자기 정견 소용돌이 속으로 돌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좀 재산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분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제안의 진정성에도 좀 의문이 제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던져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 네. 이 황교안 대표하고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네. 자, 황 대표,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가 입당하는 걸 원할까요? 예. 오히려 그래서 자유한국당 비박계가 탈당해서 합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핵심은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하고 나 원내대표가 사전에 교감을 했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여기 대해서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좀 애매한 대답을 해놔서 정확하진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송을 해보다 보면요. 이혼 소송을 할 때요. 재산이 없는 부부들은 진짜 금방 끝나요. 근데 재산이 좀 있으면 정말 싸우고 또 싸웁니다. 끝까지 가죠. 네, 발음이라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정말 이놈의 트럼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뭐 이미 한국이 많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 아예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또 방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직전에 딱 이게 의도적으로 내놓은 발언으로 보이는데 청구서에 지금 독촉장까지 딱 덧붙여서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미 중거리 미사일의 한일 배치 의사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이어서 지금 새 청구서까지 추가가 지금 된 상황인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도 없었고 논의한 바도 없었다라고 선을 또 일단 그었고 외교부는 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위한 협상 아직 개시되지도 않았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긋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일각에 나오면서 결국 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내줄 거 뭔가를 바꿔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계산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잘 해내야 할 텐데. 네. 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리 그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미국의 다른 트럼프나 뭐 다른 사람의 태도와 다르게 거기는 한국 영토다. 그렇죠.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더니 예. 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조금 치는 건가? 좀.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렇게 한번 도와줬으니 네. 당신들도 날 한번 도와주시오. 그러니까요. 뭐 이러겠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불 작전으로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에 착수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처리를 합니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범주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서 포괄 허가 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일본이 지금 취한 조치하고 동일합니다. 일본이 또 어제 그 경제산업성의 수출 무역 관리령 시행세칙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개별 허가 품목을 또 지정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아마 일단 이번에 이렇게 이 개정안 처리를 해놓고 이 개별 허가를 받는 품목 지정은 또 약간 유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너 5살 때까지 뭐 해. 그러다가 안 하면 4살 때까지 해. 그러다가 안 하면 셋반, 둘반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분위기가 사실 일본에서 먼저 좀 끝날 감지가 가능성도 돼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엔 일본이 조금 상황 파악을 좀 이제부터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미국 눈치도 좀 보는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뭐 더 일본에서 세게 나갈 게 또 좀 없기도 하고 삼성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사겠다 이러니까 네.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하지만 우리는 아닌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세게 가겠습니다.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북한이 13일 동안 4번에 걸쳐서 발사체를 쏘고 있습니다. 발사체를 하나씩 쏠 때마다 술렁술렁 논란의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자고 나면은 북한이 발사체 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뭐 한미 합동 군사 연습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고 있죠. 네. 우리의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 F-35A죠. 스텔스 전략 폭격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굉장히 민감해 온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한미 동맹, 또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미 연합 훈련을 가장 북한은 싫어해왔죠.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미 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변치 않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속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한미 훈련을 올해보다 좀 더 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해서요. 작년에는 물론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런 여건이 조금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네. 북한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지난해 3월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네. 북한에 이제 특사로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이거 이해한다라고 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북한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북한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아주 심각한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마음 놓고 이스칸다라급이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형 방사포가 되겠죠. 이것을 계속 이제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틀을 또 3일이 멀다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것에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방어 대비 태세를 바꿔야 되는가, 군사 대비 태세 해야 되는가 이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좀 더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다 이렇게 북한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행 거리와 고도, 사거리 이런 측면에서 성능이 기존의 것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기술 자체를 그동안에 많이 발전시켜 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해가지고 예. 또 전술 유도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발사하는 한 250km 정도 날아가고 또 이제 고도는 또 기존 방사포보다도 예. 낮췄어요. 그렇죠. 네, 25에서 30km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속도는 또 무지하게 빨라졌습니다. 기존 방사포는 한 마하 4.5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6.9까지 지금 달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속도는 빨라지고 고도는 낮아지고 하면은 일단은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러겠네요. 네, 이런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군도 그렇고 주한미군도 그렇고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요. 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 한 3년 전에 사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좀 유출이 된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요즘에 쏘고 있는 이런 신형 방사포 또 우리는 물론 이제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수단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요? 그래서 북한이요? 예.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북한에서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 기억에 2017년 3월인가요? 그 노동당 군수공업부 극비 문건 이것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존 방사포 로켓에 영상 유도 장치를 장착한다. 네.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지금 실현 단계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북한은 뭐 우리가 핵을 동결하기로 약속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실험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미사일 발사가 결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9.19 군사 합의 사실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이에요. 이건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인정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 그 내용에 육상, 해상, 그 다음에 그 하늘이죠. 네. 하늘에서 이 군사적인 긴장 또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이것은 대남용 무력 시위다. 이렇게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을 발사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봐도 9.19 남북 군사 합의 정면 위반입니다. 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말 제대로 신중하게 안 들으면 우리도 다른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사실상 협박이 아닌가 좀 생각도 드는데요.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어요. 그 네. 성명서 보면은 남조선 당국자는 뭐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요. 네.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게 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 훈육할 때 쓰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이것은 완전히 조폭 수준의 언어예요. 이런 것을 성명서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북한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답이 될까요? 그거라도 없으면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미 북한으로 인해서 북한의 네. 여러 가지 이런 발사 실험이나 대남 경고에 의해서 폐기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신다. 예, 강제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주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는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가지고 네. 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 들어오는데 예컨대 그 다음에 곧바로 북한이 발사체를 쏘게 되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남북 경협이 가능한 쪽으로 가게 될까요? 어떨까요? 불가능이죠. 지금 개성공단 문 여는 것도 어렵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네. 그 남북 경협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는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남북 경협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요. 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나 겨우 내수 시장이 아마 좀 북한의 주민들이 구매력이 있을 겁니다. 네. 예, 동서독 통일을 봐도요. 그 통독, 독일 통일 이후에 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동독의 경제력을 어떤 구매력이 있는 동독 시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바로 경제적으로 남북 경협을 한다고 해도 그 내수 시장을 가질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은 30년 후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정말 플랜인데 이것을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이상주의를 넘어서 저는 거의 몽상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서 대북 정책이든 국제관계든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맞죠. 뭐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거를 해서 뭔가 뭐 문제를 타결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조금 공감대가 없죠. 현재로서는 좀 부적절한 말 아니었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적절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한나라당 아니 저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은 힘들 것 같은데 어제 논란이 되었던 그 당내 이야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일단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나경원 대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당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뭐 합의사항은 물론 아니죠. 네. 근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물론 안철수, 뭐 유승민 등등 예. 이런 그 정치인들하고의 통합, 의기투합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다만 이 개별적인 유승민, 개별적인 안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그런 정도의 보수 세력, 중도 보수까지를 우리는 통합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정계 개편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이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반대하는 모든 보수 중도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보다 큰 그릇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도 필요하지만은 유승민류의 네.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들, 그 지지 세력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개별적으로 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무슨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정계 개편 이런 게 필요한지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우리 당은요. 그런데 친박계가 지금 당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한다? 이러면은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지향점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쉬운 일은 없겠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또 차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어려운 길도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지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같이 뭐 자유한국당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같은 당에 있었던 분이라고 치고 안철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는 원래 좀 개보라 그래야 되나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작은 차이는 다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너무 크고요. 예, 어떻게든 그 과거에 달랐던 점, 뭐 특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결정을 또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보수 전체가 서로가 입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헤집기보다는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라를 뭐 구한다는 생각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는 극복을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한다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하는 마당에 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헤집는 것은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그 분들과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결국 같이 합쳐가지고 좀 애매한 상태로 놔두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그거는 하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탄핵이 됐어요. 또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고 법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 같이 반성하고 같이 성찰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나아갑시다. 라는 큰 틀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를 못하면 저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그럼요. 총선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죠. 그게 논쟁의 핵심이 되고 내년 총선도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슈로 해가지고 치르면 네. 저희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뭐 미래를 위해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 전제하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끼리 이 점이 다르고 뭐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네. 이렇게 불협화음을 하다 보면은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대의에 모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을 위해서 대의에 집중하자. 네, 이당과 과거는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영 의원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금지의 이유로 거론되는 일본 방사능 문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최근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나 높게 초과가 돼서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국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사능 수치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도중에 방사능 나 너무 걱정된다. 나 올림픽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문자로 꼭 물어봐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여러분 100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방사능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희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쭙게요.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네, 그 처장이 현재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네. 보이콧해야 될 만큼 일본의 방사능 수치가 우려스러운 수준일까요? 지금 후쿠시마 현은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km에서 50km의 그 일부 지역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네.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먹을거리에 대한 조심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게 후쿠시마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조금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쿄가 기준치보다 4배나 높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20에서 50km 정도 뭐 이거 이외에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방사성 물질은 이제 공기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멀리 퍼지잖아요. 그런 네.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이제 낙진으로 주변에 떨어지면서 이제 오염을 일으키는데 얘가 편소풍지대에 우리가 중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태평양으로 다 빠져나가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엔 지상풍, 그러니까 땅에 가까이 있는 데서 부는 바람은 네. 북서쪽으로 불었어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는 거의 50km까지 심각하게 오염이 됐고 네. 그 50km 지점까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북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방사성 물질이 그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았냐면 한 바퀴 돌아서 그 동경과 지바현 그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동경 북동부 지방에 일부 오염된 데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은 지금 이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계속 발견이 되면은 그때 그걸 제거한다는 게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닦아내거나 긁어내거나 아니면 파서내거나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숲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염된 것은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경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원 특정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기준치의 몇 배가 되는 그 핫스팟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농도 오염된 지역이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하수 슬러지나 이런 데에서 그런 슬러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측정을 하면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보면 농축이 된 거죠. 그런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핫스팟은 있지만 또 아닌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취지로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자체를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 자체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 있고요.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네. 우리가 먹으면 방사성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염된 걸로 우리가 그 방사선을 쬐는 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그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먹거리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0782 쓰시는 분이 방사능이 외부 피폭, 내부 피폭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네. 피폭의 경우에 음식물로 인한 섭취는 방사능 양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위험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방사선은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 방사능으로 있는 것도 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 방사선 물질도 있죠. 핵실험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어떤 방사선 양도 안전한 기준치는 없어요. 그렇군요. 안전한 기준치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한 연간 한 1mSv 정도 추가로 인공 방사선량을 떼는 거는 그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이제 권고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기준치지 우리가 완벽하게 제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인 거지 그게 건강상 의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하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제일 좋고 적을수록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몸 안에 들어오는 거는 훨씬 더 몸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몸 세포에 그냥 붙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1베크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의 1베크렐이 있냐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하는데 1kg당 1베크렐이 있냐, 1리터에 1베크렐이 있냐 이런 걸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1베크렐이 어떤 의미냐면 1초에 한 번 핵분개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1리터에 1베크렐이 있는 그걸 먹었으면 우리 몸 안에서 1초에 한 번씩 핵분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그 방사성 물질 주변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행히 그 세포가 죽으면 그건 대체가 돼요. 네. 가장 문제가 그 세포가 살아서 하지만 유전자 변형이 생기거나 세포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이제 다른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완전히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기준치를 얘기를 할 때 어려운 말로 뭐 베크렐, 시버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의 환경부는 되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기준치를 정하더라고요. 우리는 네네.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 이 암에 걸릴 확률 그것보다 더 낮은 걸로 기준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량이 네. 아무리 적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특히 올림픽 동안에 외국 선수들한테 다른 지방에서 나온 농산물하고 섞어가지고 음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논의가 돼서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WTO 제소까지 당하면서 막았는데 거기 가서 먹는데 참 그러니까 잠깐 일본을 여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쿠시마 현 산이라고 지명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선수단들한테 제공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자신들의 홍보 수단을 삼겠다는 거죠. 네. 그건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안전하다 이러면서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을 아바타로 만드는 거 아닌가 매우 걱정되는데 어제 사실 네네네. 어제 더 끔찍한 말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네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111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결국 태평양에 뿌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직격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태평양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저쪽 건너 태평양 가로질러서도 가고 또 일부는 이제 그때 남하를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남해 바다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한데요. 네.
그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00만 톤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지하수가 나오고 또 방사물질, 그러니까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다 수거될지 모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리 그걸 거른다고 하더라도 방사물질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선택 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바다에 버리는 경우 이거를 이제 방사능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니까 네. 반감기가 뭐 10년, 20년, 30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의 반감기, 20, 30년 이상을 보관한 다음에 버리는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 싸겠지만 그 그러니까요. 생물이나 그걸 통해서 먹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 적은 양의 방사선량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네. 그 실내에서 왜 라돈 가스 같은 것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자연 방사선량이지만 방사성 물질이지만 그것도 이제 폐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네.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또 환경부가 답을 하는 거죠. 적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안전한 방사선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양이라고 안전하니까 먹어라. 아니 그걸 바다에 버린다. 이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보면 다른 나라에 온 손님이잖아요. 네네. 그런 손님에게 자신들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죠. 네, 그래서 4867 쓰시는 분이 해산물 이제부터 끊어야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말씀 들으니까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희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5679 끝번호 쓰시는 분이요. 재밌는 얘기 보내주셨어요. 우리 국어책에 철수, 영희, 바둑이가 나왔는데 지금은 없다 추적해보니까 철수는 유학 갔고 바둑이는 초복날 없어졌더라. 그런데 영희는 라디오 진행하네. 아이고 재밌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에 3부 시작합니다.